안녕하십니까, 김경재입니다. 요새 우리나라 정가는 흔히 사람들이 이제 삼륜 시대가 온 거 아니냐, 삼륜의 전생세대인가 하는 농담 비슷한 말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마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유미양 의원, 윤희숙 의원 세 사람을 화제의 주인공을 삼아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유미양 의원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위안부 및 관계된 사회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할 경우에 처벌을 한다는 소위 이른바 속칭 유미양 법이 폐기를 했습니다. 다행히 폐기를 했습니다. 어제 그제 며칠 전에 제가 이 법안을 대표 제안자인 인재근 의원에게 제가 좀 호통을 쳤습니다. 잘 아는 사람이고 해서 내가 참 옛날 동생처럼 가까이 했던 김근태의 부인인데, 아니 김근태를 생각해서라도 이런 거 내서는 안 될 거 아니냐. 왕년에 그 유명하고 용맹부성한 여성 지도자가 이런데 대표 제안하고 하는 건 옳지 않다. 혹시 그것이 먹혔는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언론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언론이 난리 법석을 뜨니까 할 수 없이 정부가 후퇴를 시켰는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이라는 사람이 뭘 모르고 한다고 큰 소리 빵빵 치는데 그 사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이 문제가 일단 수면 밑으로 가라앉게 돼서 다행이고, 자세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인간 유미양에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초심의 여성운동가로서 위안부 문제에 참여해서 분노를 느끼고 정의감으로 뛰고 그래서 초심은 인정합니다. 순수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리저리 말려가지고 본의 아니게 하고 싶지 않은 일에 가담했을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차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자중자애하고 새로운 여성운동가로 거듭나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이용수 할머니하고 불화를 가지지 마세요. 적어도 이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살아있는 증인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인이 이용수 할머니입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분노를 그렇게 자극하면서 유미양 의원이 지켜야 할 명예가 뭡니까? 그렇잖아요. 명예라는 것은 법으로 보호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의 행동으로 명예를 보호받고 복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윤희숙 의원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2, 3일 전에 막 녹화하기 전에 그 보도가 떠서 사실관계가 좀 애매하고 해서 제가 사실은 국민의힘 중에 잘 아는 제 후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형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만 믿고 그냥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왜 그렇게 시비를 거느냐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김재원 최고위원입니다. 저하고 같이 청와대에서 특별보좌관도 같이 하고 했던 사람이어서 그 사람을 믿었는데, 그 사람도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 후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올해 나이가 85세인가 되네요. 아버지가 윤희숙 의원이 국회의원 되기 전에 2016년 5월에 세종시에 땅을 사가지고 조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농지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이런 소지가 있다고 하니까 그거 조사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20몇 년 전부터 독립가구로 산 따님이 아버지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일일이 따지고 어쩌고 하는 것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임을 느낀다고 해서 윤희숙 의원이 과감히 그 어렵다는 국회의원직을 과감히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신선하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의원이 뭐 이거 쇼했다고 뭐 그냥 난리 법석을 치고 하는데, KDI 문제가 한국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사전 정보를 얻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건 조사해봐라 그러세요. 저는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비슷한 경험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1세기 전입니다. 1996년인가 7년인가 20세기 때 제 지역구에서 제 본 적이 있는 시골에 저도 논을 한 3마적인가 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쉰둥인데 아버님이 그 농지를 많이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농지가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해서 농지를 좀 가지고 싶어하는 그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건 아니지만 논을 몇 마지 사가지고 내가 먹는 쌀은 거기서 좀 경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생각으로 또 마침 누가 그 농지 사지 않겠느냐고 해서 2마지인가 3마지인가를 샀어요. 사가지고 뭐 거기는 투기 지역도 아닙니다만은 1년에 쌀 2가마인가 받고 하다가 한 2, 3년, 3, 4년 후에 또 더 팔았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이 그냥 팔았는데 그거하고 이 윤희숙 아버지하고 관계가 정확하게는 되지 않겠지만 여기는 무슨 투기니 뭐니 하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데니까 그러긴 했지만 사실 자체 문제에 대해서 냉정하고 정확하게 검증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윤희숙 의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1차적으로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 그래서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은 21대 국회의원직을 과감하게 포기한 것으로서 충분히 자기의 도덕적 책임을 완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거 국회에서 그저 투표할 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심정이 착잡할 거예요. 성깔 같아서는 탁 찬성해갖고 쫓아내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윤희숙 의원이 탁 폼 잡고 나갈 것 같고 아니면 사퇴하는 걸 반대하고 그래서 윤희숙 의원이 그대로 의원직을 유지할 경우에는 니들도 약점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하고 또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재미있는 투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요사이 우리나라 정치에서 한 번도 그 신선한 뉴스가 없었는데 근데 윤희숙이라는 사람이 신선한 뉴스를 제공해 줘서 앞으로 그 장래를 좀 더 주목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이제 윤석열 의원인데 윤석열 의원이 재미있는 것은 지난번에 비전 발표회를 여러 사람이 하셨는데 일일이 다 코멘트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 윤석열 정부가 된다면 거기에는 조국도, 드루킹도, 김경수도, 추미애도 없는 정권이 될 것이다. 이건 굉장한 발언입니다. 우선은 방금 언급했던 조국, 드루킹, 김동원, 김경수, 추미애 같은 사람이로 대변되는 그러한 어떤 범법 혹은 비도덕적 그런 행위를 철저히 봉쇄하겠다는 결의도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인간을 완전히 그냥 사형 선고까지는 아니지만은 인격적인 어떤 사형 구형 정도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인들도 아마 이 얘기 듣고 깜짝 의아했을 겁니다.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한 메시지인데 저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니 조국, 드루킹, 김경수, 추미애 하면서 요새 한참 그 사람들하고 비슷한 업무를 아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범계는 왜 안 집어넣나 하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뭐 그건 지나가는 말이고 제가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고 싶은 것은 조국과 김경수와 추미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문재인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런 밑에 있는 소위 말해서 속칭 졸개를 탓할 것이 아니라 이 전체를 커버하고 있는 문재인 같은 정치인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하겠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감히 그것까지는 겁나서 얘기를 못했는지 모르겠으나 오늘 이거 준비하는 과정에 들어온 뉴스에 의하면 경기도 지역의 원외위원장 33명이 윤석열 지지를 발표했다고 해서 새해가 자꾸 붙는 것 같아요. 그러나 윤석열 후보의 문제점은 아직 있습니다. 우선 지금 경쟁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윤석열에게 만만치 않는 시련을 줄 사람이 몇 사람 있다고 생각해요. 좀 이따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걸 다 이긴다고 할지라도 윤석열에게는 마지막 암수가 도사리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그 비전 발표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까 그런 사람도 없는 정치 권력이 불법과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서 사법기관에 압력을 가하고 흔드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발전시키면 윤은 다시는 문재인 같은 사람이 이 나라 정치에 없기를 바라며 문재인이가 없으면 저는 추미애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정도가 얘기가 돼야만 한 나라의 정권을 먹을 수 있는 용맹과 포부를, 기계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아주 도덕 교과서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온 사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정치인,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통령이 이 나라를 끌어야 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제 코멘트는 그렇습니다. 방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얘기했던 인용했던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 많습니다. 말과 행동을 일치하게 살았던 정치인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세를 얻지 못하고 조직을 만들지 못하고 조직을 만들기는 막대한 돈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 의해서 자금을 동원하지 못하고 그래서 못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과연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것이 잘 됐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이 기다려지는 나라, 기성세대의 기득권 양보,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런데 아침이 기다려지는 나라는 그전에 뭐 손아무개 경기도지사가 뭐 저녁이 평안한 나라 이런 구호를 걸어서 아마 그것을 하나 상승시켜서 한 구호 같습니다. 세 번째는 홍준표 의원에 대한 코멘트를 하겠는데요. 마침 그 마이크가 좋지 않아가지고 전달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홍준표는 녹록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발언 중에는 먼저 전제해야 할 것은 이건 내가 할 자리인데 니들이 과연 덤벼들어? 국정에 관해서는 내가 제일 잘하는데 하는 오만이 엿보입니다. 홍준표는 그걸 깎아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얘기하기 전에 지난 5년, 4년 전에, 4년 몇 개월 전에 안철수와 문재인과 이렇게 셋이가 경합을 했을 때 그때 굉장히 엄혹한 분위기였죠. 그래서 문재인을 제쳐야 한다는 당명 과제가 심각했다면 안철수가 반드시 단일화했었어야 합니다. 단일화하면 누가 이길지 몰라요. 홍준표가 이겼으리라고 가능합니다. 그러나 안철수는 올라가다가 MB 아바타라는 공개에서 막 떨어졌고, 홍준표는 생각보다 빨리 올라가고, 이제 골든 크로스가 생겼죠. 그래서 그때 단일화를 했으면, 단일화를 하면 그냥 간단한 셈번으로 산수를 가지고도 문재인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이 43%였죠. 그리고 얘가 24대 21인가 하여간 2%가 위겨요. 이긴데 그 시너지 효과가 플러스가 되거든요. 이깁니다. 근데 그걸 못했다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문제는 잘 정리가 됐어요. 원해진 공정을 바로 세우겠다. 공수처 폐지하겠다.
고밀도 개발하겠다. 왜곡된 부동산 세금 문제 고치겠다. 등등에 대해서 상당히 세련된 정책을 가지고 있고, 무슨 고등고시 새로 만들겠다. 이런 것도 다 재밌는 얘기예요. 대학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이런 거 잘 했는데, 아마 이 사람은 윤석열에 대해서, 경우에 따른 치유할 수 없을 만큼 센 공격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석열은 대비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경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유승민 의원이 뭐라고 한 거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논평할 것이 없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여러 가지 몇 가지 그렇다는 모범 답안을 만들었는데 다 만들어낼 수 있는 답안이에요. 그런데 부정선거를 바로잡겠습니다. 불법 선거 엄단. 그러면 자기가 대표돼 갖고 치루었던 4.15 총선인데 불법이 분명히 터졌는데 왜 그때 아무 말 안 하고 슬그머니 물러났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똥단지 같아. 지나간 후에 뒷북치는 결과가 됐고, 원희룡 이 사람도 상당히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빼앗긴 꿈을 찾아드리겠다. 100조 원 규모의 담대한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국가 세금이니까 100조, 200조 막 올리는 거예요. 그러나 30년 미래의 먹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더 실감할 수 있도록 얘기를 제기하는 것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장성민 군은 제가 잘 아는 사람인데 교육 시스템 개혁으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 어떻게? How?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디테일을 제기해야 할 겁니다. 특히 저는 안상수 의원이 송도 개발 문제에 대해서 인재시장도 두어 번 하고 해서 실질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안상수 후보를 주목합니다. 박찬주, 장기표, 박진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코멘트할 거 없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양질의 일자리를 현재 3,600만 개에서 8,000만 개로 올리겠다. 근데 뻥치기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마무리 후반부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게 오늘자 문화일보입니다. 제가 막 새빨갛게 줄을 치고, 여기까지 막 새빨갛게 줄을 치고 봤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문시 종신 문화일보를 가끔 보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이 문화일보를 보면, 이건 조선 동화가 아닙니다. 문화일보를 보면 오늘의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다는 게 야기하게 나타나 있어요. 여기 보세요. 허민 기자가 이제 문재인을 독재 정권이나 부르겠다고 선언했어요. 굉장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언론의 자유 문제 보여주세요. 언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무너질 때 권력은 독재자가 된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아니 미국은 헌법 1조에 언론의 자유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1조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 나오죠. 미국은 헌법 1조에 언론의 자유가 나옵니다. 의회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 Congress shall make no law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이것이 미국 헌법의 1조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자칭 민주주의라는 나라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어떤 의미에서 최상의 자유입니다. 그 다음이 집회 결사의 자유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 언론의 자유를 이렇게 때려잡고도 어떻게 민주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전두환 시절에는 보도지침이 난리쳤죠? 노무현 시절에는 기자실 대못질했죠. 기자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기자실 폐쇄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 못 박은 때 누가 박았는지 아세요? 양정철이가 박았어요. 양정철이.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는 한두 개가 아닙니다. 대북 전단 금지법 만들었죠. 박상학 이런 사람이 뛰어가지고 북한에
인성을 버리고 그거 못 먹게 박았죠. 광주 5.18 뭐라고 시비 걸면 처벌한다고 처벌법 만들었죠. 윤미향 또 그 보호법이라고 해서 위안부하고 사회 관련 단체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한다. 이거 하도 난리친 게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게 종래는 언론징벌법인데, 언론을 이렇게 잡아가지고는 절대로 이기지를 못합니다. 오늘 난 제목만 보여줄게요. 사설 옆에 민주주의의 핵심이 하나씩 파괴되고 있다. 밑에는 구체화하는 탈원전 불법성과 청와대의 책임. 사설 제목 보여드릴게요. 모함을 알고도 사퇴한 윤희숙과 문정권의 끝없는 파렴치. 독소 더 키운 여언론학법 전면 폐기 당위성 더 커졌다. 깨라 이거예요. 그만 놀아 이거예요. 법사위 방치, 면피용 필리버스터, 야 웰빙병 벌였나. 그러니까 야당도 가만히 보니까 지들이 자신이 없고 어물어물 하다가 그냥 슬그머니 빠져버렸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새벽 4시까지 버티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라는 사람은 힘에 붙였는지 어쩐지 새벽 1시간 되니까 물러나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문재인의 독주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실컷 얘기했어요. 의장석 점유하면서 이걸 막아라.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잘못하면 끄떡하면 재패 들어갈까 봐서 겁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나라를 끌어갑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을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없으면서도 저거 가지고 될까?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태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세요. 모든 신문에 동아, 조선, 중앙은 빼놓고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여기도 신문 보세요. 오늘 문화일보에 청주 간첩당과 같은 간첩들이 바로 하는데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는 넉넉한 정치인들과 종북 세력을 퇴출시키자. 광고 보세요. 이쪽 광고 볼까요? 여기는 뭐냐? 우리가 몰랐던 해방 미군정 정부 수립 한국 전쟁의 기록 해가지고 와싱턴 특파원 김덕곤이가 쓴 책 광고 크게 나왔어요. 이것이 왜 나왔냐?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좌파나 주사파들이 6.25를 남침이 아니고 북침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이런 미치고 환장할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신문의 이 사설면과 이쪽 한라면, 제가 다 읽기가 그래서 그냥 안 읽습니다만, 문재인 정부는 오늘 이 두 페이지의 문화일보 신문만 가지고 완전히 심판 다 받은 겁니다. 딴짓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 언론징벌법을 폐기하세요. 폐기하세요. 이거 가지고 천년 만년 가도 당신은 끝끝내 욕먹고 비판받습니다. 안 됩니다. 옛날 제가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습니다만, 옛날 김대중 정권 때도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아주 깐질깐질하고 귀찮게 하고 해서 하다 못해서 그놈한테 세무조사 좀 하라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그 근처에서 옛날 일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러나 더 이상 못했어요. 못하고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 결국 그거 중단했어요. 그런데 속된 말로 천하에 김대중도 제대로 못했던 것을 이렇게 법을 많이 만들고 지금 가짜 뉴스라고 자기들이 판별하면 5배씩 징벌 돈으로 떼서 망조시키게 만들려고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대한민국 퇴임 대통령으로 편안하게 여성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공정한 대통령 선거를 해서 여론 조작하지 마시고 언론 조작하지 마시고 여론조사하는 조사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좋은 조사기관도 있습니다만 가짜가 너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의 인기가 아직도 40% 간당간당하고 유지하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코멘트 안 하겠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좋은 대통령으로서. 아까 윤석열 전 총장이 차마 얘기 못했죠.
자기가 만드는 새로운 정권에서는 조국도 추미애도 김경수도 없을 것이다. 근데 차마 문재인도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하시고 옛날에 그 순수하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 나라의 좋은 대통령으로 퇴임해서 기억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그 증표로 언론징벌법 당장 처리하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